저는 한국 주식은 전혀 투자를 안 하고요. 한국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치만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해외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나 해외 부동산까지도 모든 것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렇다면은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한국 야구 선수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좀 요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고금리 시대라 해가지고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네.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대출 금리는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실 투자자들이 마음껏 빚내서 뭔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금리가 좀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 특히 주식 팔고 이제 은행 예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쓰기 위한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2020년, 2021년에 주식 가격, 막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자산 가격 막 오를 때 사람들 그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난 뒤에야 이제 자산 시장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2020년이 돼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제는 또 은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한참 올랐을 때 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돈의 가격이 한참 올랐을 때 은행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벌 수가 없죠. 비싼 것만 찾아다니니까. 네, 비싼 것만 네. 찾아다니고 반대로 해야죠. 돈의 가격이 오르고 자산 가격이 싸졌을 때 오히려 자산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돈의 가격이 오른 시점이 자산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것도 되게 역발상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현금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다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알겠는데 저는 현금이 없어서 물린 걸 주식이나 뭐 이런 네. 걸 부동산을 팔아야 될지 말지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죠? 현금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 뭐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예. 기존에 있었던 돈은 아마 다 투자가 되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원래는 본인의 그 자산의 사용 계획에 맞춰서 돈을 전부 뭐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잘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놔야 되거든요. 저는 책에서 이제 그걸 분류의 규칙이라고 했는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이 할인 가격일 때, 이 다시 오지 않을 이 찬스에 더 많은 자산을 살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을 고른다. 사실 이제 투자 자산, 주식뿐만 아닙니다.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가 됐든 어쨌든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좀 올라간다는 네. 거에 대한 그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만의 확신을 가진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 철이 형님만의 원칙, 네. 노하우가 있다는 한 말씀 네. 드립니다.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 자산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이 가격을 부르고 팔려는 사람이 그 가격에 합의했을 때 딜이 되면서 그 가격에 그 자산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팔려고 부르는 매도 호가와 살려고 부르는 매수 호가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사회적 합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간단해져요. 결국 무언가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르는 사회적 합의치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냉면의 가격이 뭐 10,000원이 넘었다 그래요. 네, 좀 평냉 많이 비쌌죠. 네. 예. 엄청 비싸졌다고 하는데 단지 한 5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더라도 냉면 가격이 한 7,000원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지금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10,000원을 넘은 냉면 가격이 7,000원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까요? 없다 보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의 가격이 다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의 가격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예. 냉면 가격은 왜 계속 오를까? 치킨 가격은 왜 계속 오를까? 삼겹살의 가격은 왜 계속 오를까?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고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가치를 제공하는 것. 주식이라면 애플 같은 기업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 아이폰이라든지 그 아이폰은 애플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을 매료시키잖아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속 가치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선호도는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합의치가 계속 오르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치로 가격이 결정되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계속 가치를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가격이 오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산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을 사려고 할 때 이 자산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까?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그 대답이 예스라면은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반사작용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꾸로 생각하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벌어지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네.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빚내서 그냥 네. 빚을 내면 오히려 그 빚내서 투자하는 게 자산 증식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너무 또 위험하게 또 빚을 많이 내면 또 이제 네.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네. 보통 그것 때문에 보통 적정 수준에서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뭐 좀 레버리지 비율을 개인 투자자가 적정선으로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공매도예요.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려서 일단 팔고 나중에 싸지면은 갚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팔아서 번 돈 대비 나중에 싸졌을 때 갚는 그 차액만큼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화폐 가치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빌려서 자산을 사고 나중에 싸지면 갚아버리면은 이게 화폐에 대한 공매도의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화폐에 대한 공매도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다만 본인이 그 관리를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상납을 못했다든지 또는 증거금이라고 하는 그 레버리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좌에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강제 청산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그 기술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는 약간 극과 극이에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버해서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겁을 먹고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이 있다. 네. 그 말처럼 레버리지는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조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생각날 그러네요. 정도로 너무 극과 극으로 하시는데 그 중간에 적절한 그 중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 책에서 거의 한 챕터를 들여서 수십 페이지에 들여서 그거를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이 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책을 읽어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힌트만 드리자면 네. 이제 5.18 법칙이라고 네. 있는데요. 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제가 재밌는 표현을 제가 따와봤는데 책을 보니까 이제 자산마다 네. 좀 기간이 다양한 구매력의 배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자산의 투자의 본질은 결국 이제 구매력이고 네. 그 구매력을 담고 있는 게 커질수록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자산 종류 되게 많잖아요. 네. 정말 이제 현금, 달러, 채권등, 가치주, 성장주, 코인,
이런 게 다양한 게 있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자산 배분을 어떻게 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자산마다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화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거의 없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에 내 전 재산을 넣어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 같은 자산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엄청나요. 하지만 좋은 주식이라니까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계속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걸 이제 분리의 규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당장 사용해야 할 생활비 이런 거는 이제 초단기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산은 단기적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현금이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상실되지만 그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사용할 돈이니까. 반면 뭐 한 1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할 단기적인 자금이라면 단기적 변동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2, 3년까지 보유할 수 있으니까 가치 상실이 너무 크지 않는 자산에 보관을 하는 게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적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한 뭐 2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할 이제 중기적인 자금이라면은 이제는 좀 그 기간이 중기적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치주라든지 금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보존해주는 자산에 보관을 하는 거고 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이후에 사용할 돈 이런 건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의 돈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존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단기적 변동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아예 사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대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서도 설명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성장주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보관을 하는 거죠. 요것 정말 되게 합리적으로 그 투자하실 때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항상 말씀하시죠. 네. 목표 기간이랑 목표 네.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정하면 사실 자산 배분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에서 진짜 맞습니다. 돈이 언제 필요하세요? 언제 얼마나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스스로 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종목 선정을 이제 잘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종목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주식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는 딱 4단계예요. 우선 미래 가치를 평가하고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가격과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싸다면 더 사거나 보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수년 후 뭐 3년 후가 됐던 4년 후가 됐던 5년 후가 됐던 수년 후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기업인가?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 가치, 미래 내재 가치 성장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수년 후에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는 게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네. 뭐 전문가들이 뭐 블룸버거나 이런 네. 거 비싼 단말기를 사면서 매일 같이 EPS 전망을 네. 바꿔대잖아요. 네. 뭐 컨센서스, 소위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평균 목표 네. 주가도 매일 바뀌는 게 현실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는 사후적으로 좀 이제 컨센서스나 EPS나 아니면 주가, 목표 주가를 사후적으로 따라가면서 수정하는 사실 경향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데 불만을 많이 표하고 계신데 네. 그런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기관과 정보력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개인이 기관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사실 개인이 기관을 이긴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인터넷에서 개인 전문가들이 내보내는 정보가 훨씬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제 뉴스에 나오는 정보나 또는 자신들의 이제 뭐 분석가들이 활동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수집을 하는데 이 개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냐면 테슬라 공장에 드론을 띄워요. 그래서 차가 지금 몇 대 그 배송되려고 준비되고 있는지 다 세요. 그리고 컨테이너 차량이 몇 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세요.
그다음에 항구에서 선박이 몇 개 가는지를 다 세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몇 대가 그 팔리고 있는지를 기관들보다 1000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상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거고, 이 개인 전문가들은 전부 현장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고 정보 수단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책상에서만 정보를 정리하는 기관들이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문가들의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러면 그 테슬라와 관련된 유명 트위터 또는 뭐 유튜버 같은 인플루언서들을 전부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보내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면은 이 최대한 많이 겹치는 공통된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게 기관들이 가진 정보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하면은 기관을 앞서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은 분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요런 반대 의견도 나올 것 같아요. 그 트위터나 유튜브 네. 개인 자격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네. 어디까지나 그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유명한 뭐 해외 그 퀀트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그냥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네. 얼마트에 주차된 그 대수를 찍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정보의 신뢰성을 네. 감별할 때 어떤 식으로 좀 그 공부를 해서 감별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 모은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해서 공통점을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 핫한 챗 GPT 같은 경우 가장 최신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챗 GPT한테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몇 대를 팔지 정리해줘라고 해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정보가 굉장히 쉽게 누출이 돼요. 예.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그냥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누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것들이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뭐 한 10명 정도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낸 정보를 모아보면은 거기서 가장 많이 겹쳐지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100%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비공식 루머들은 거의 한 일주일 또는 2주일이나 지나서야 이제 뭐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제 기사로 돼요. 그러면 오히려 개인이 이런 정보들만 잘 모아도 오히려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나 개인적으로 제가 멘탈 전문가 채널 보면서 궁금한 거는 그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의 빅테크 종목도 분석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목표 주가를 개인적으로 직접 그 할인법 사용해서 산출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숫자들을 어떻게 뽑아내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처음에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의 제시한 그런 뭐 EPS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토대로 나만의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일단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이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부록이 있는데 네. 예, 이게 나중에 받으신 분들은 이 부록이 없을 거예요. 초판 한정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이 부록에 대한 전자책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제가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해서 그거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 미국 주식 얘기 많이 해주시고 미국 시황 많이 소개해 주셔요. 근데 국내 주식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나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한국 주식은 전혀 투자를 안 하고요. 재래봅니다. 왜 특별히 이유라도? 예. 네, 너무 쉬운 거긴 한데 저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산에만 투자를 해요. 집중적으로. 한 개는 아니고 몰빵은 아니겠지만 그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요인인데 뭐 특별히 뭐 제일 꺼리는 그럼 한국 주식을 안 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이제 거시적인 환경도 있고 기업 자체의 환경도 있을 건데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한국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치만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특히 환율이나 글로벌적인 시황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좌우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버리면은 이 기업의
정당한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 이제 기업의 이제 개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은 해외 주식이나 뭐 또는 암호화폐나 해외 부동산까지도 모든 것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렇다면은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한국 야구 선수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축구로 치면은 잉글랜드 리그나 스페인 리그에 있는 선수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 있는 선수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막간을 이용해서 네.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자분들에게 네. 좀 당부 말씀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 이 영상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본다면 2022년에 아마 대부분 다 힘드셨을 거예요. 워낙 다 자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제가 투자를 올해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네. 힘든 시간은 반드시 중간중간 오는데 결국은 겨울은 가고 봄은 온다. 그리고 이제 겨울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결국 봄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히려 이런 시기를 공부를 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결국 다시 봄이 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즐겁게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진짜 시장 타이밍 괜히 예측하지 말고 멘탈 잘 관리하시면서 멘탈이 정신력 아닌 거 아시죠? 네,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